숲속에서 들려온다. 신비하다 저 소리, 저녁 바람 소리가 이 밤에 새노래 들린다. 그 숲에 울려 퍼진다. 랄랄라. 우리 모두의 꿈과 사랑 노래하여라. 빛난 눈동자 숲속을 멀리 보아라. 느티나무가지에 바람 살랑거리며 별은 얼굴 내밀고 달빛도 환하게 등불을 밝힌다. 랄랄라. 우리 모두의 꿈과 사랑 노래하여라. 빛난 눈동자 숲속을 멀리 보아라. 부는 바람 소리에 우리 마음 떨린다. 고요하게 퍼지는 이 한밤이야. 저 숲속의 아름다운 노래여. 황홀한 숲의 잔치여.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진행 맡은 신영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흔히 패션의 완성이 헤어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떤 사람의 머리 모양이 그 사람의 전체 인상을 좌우하죠. 그렇죠. 외모에 있어서 머리카락이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네. 왜 그 TV를 보다가도 머리카락 하나 때문에 그 잘생긴 배역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또 어느 날 갑자기 내 머리가 듬성듬성해진다. 예.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글쎄요. 뭔가 상실감이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사실 처음에는 걱정 안 하다가 자꾸 지나다 보니까 머리 감으면서 머리 빠지고 그래서 걱정이 확 생긴 그런 분도 계시고요. 정말 그 머리카락 많은 것도 부러워하는 분들이 진짜 많이 계세요. 걱정 없으실 것 같아요. 전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 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좀 이렇게 배우는 각오로 나왔습니다. 오늘 탈모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확실히 풀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주실 두 분의 원장님 모셔보겠습니다. 황성주, 이세원 원장님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피부과 전문의 이세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황성주입니다. 예. 네, 어서오세요. 예, 일단 두 분 나오시니까 머리를 이렇게 우선 보게 되는데 일단 뭐 크게 남의 머리를 상담해 줄 정도 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예전보다 탈모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식 문화가 점점 서양 음식 문화로 바뀌고 있죠. 예. 그래서 과거에는 적던 대장암이 최근에 많이 증가된 것처럼 남성의 탈모증도 음식 문화나 여러 가지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그 탈모 인구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예전에는 탈모하면 중년의 어떤 그 상징의 하나였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제 또래 친구나 뭐 선배나 슬슬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탈모는 꽤 그 중년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특히나 요즘처럼 외모가 그 중요한 경쟁력 중에 하나인 이런 사회에서는 특히나 더 고민이 클 것 같은데, 요즘 병원 찾아오시는 그 젊은 층 분들 고민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고충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탈모를 걱정하더라고 정상적인 학업이나 자기 생활이 안 될 정도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젊은 친구들이 너무나 거울을 보고 계속 탈모 걱정을 하느라고 다른 일을 못하니까 그 어머님이나 혹은 여자친구 손에 이끌려서 병원에 들어오는 그런 환자분들도 요즘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옆에 계신 황 원장님께서 그 제3세계 아동들을 지금 100여 명 정도로 후원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치료받으러 온 환자한테도 동참하라고 얘기하신다면서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어릴 때 좀 어려운 환경에 있었고, 예. 그때 주위 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도움을 받은 것을 주위에 나눠줬다 생각했는데, 예. 그런 저 혼자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면 좋겠다 싶어서 수술할 동안 환자분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환자분들이 같이 동참을 많이 해주셨습니까? 예, 제가 안 아프게 해주니까요. 예. 많이 동참하시더라고요. 안 아프게 해주신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모발 이식 수술하는 동안에 예. 통증 없이 잘해드리니까 아. 환자분들도 또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 또 본인도 동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동참 안 하시는 분들 약간 아프게 하시고. 아, 그래요. 그 나름대로 테크닉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오늘 이 두 분께서 이 모발 고민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다 해결을 해주실 겁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어떤 증상을 탈모라고 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초기 탈모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세원 원장님의 강의를 청해 보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선 남성형 탈모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들 이 남성형 탈모에 관심이 있어서 오셨을 텐데요. 혹시 우리나라의 탈모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계를 내봤더니 1000만 명의 사람이 과거 탈모를 겪었거나 혹은 현재 탈모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아주 과학적으로 근거를 낸 통계는 아니기 때문에 다소의 허수가 조금 저는 포함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 국민의 많은 부분들, 우리 전체 국민의 5분의 1 정도가 탈모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요, 탈모 환자분들이 탈모로 제 진료실에 들어올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아내나 어머니 손에 마지못해 이끌려 오면서 나는 아무 걱정 없는데 왜 나를 여기를 데리고 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분명히 제가 보기엔 대머리가 되셨는데도요. 혹은 어떤 분들은 제가 보기엔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오히려 일반인들보다도 머리숱이 더 많은데도 자기가 탈모가 굉장히 심하다고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 때문에 찾아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바람직한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진료를 받으시고 정확한 치료를 받으셔야 이 탈모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탈모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5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제가 탈모인가요? 탈모가 어떤 증상인가요? 그리고 두 번째, 탈모는 왜 생기나요? 세 번째, 그럼 탈모를 치료해야 되나요? 나는 그냥 이렇게 대머리로 살면 안 되나요? 네 번째, 탈모를 우리가 치료하는 좋은 방법이나 치료 방법,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있나요? 혹은 탈모 치료를 어디서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진료실에서 겪은 대로 또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여러분께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 답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탈모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탈모는 머리털이 빠지는 거죠. 근데 머리가 빠지면 다 무조건 우리가 병적으로 보는 어떤 탈모 증상일까요?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남성형 탈모라는 오늘의 주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머리가 빠진다고 해서 무조건 남성형 탈모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정상적으로도 하루에 한 50에서 70개 정도의 머리가 빠집니다. 이게 인종별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동양인을 기준으로 50개에서 70개 정도의 모발이 빠지는 거고요. 우리 모발은 생장기, 퇴행기, 휴지기라는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계속 순환을 합니다. 우리 머리털에 지금 굵게 잘 자라고 있는 이 모발이 생장기 모발입니다. 이 모발이 잘 자라다가 몇 년 시간이 지나면 이 모발이 서서히 밑에서부터 뿌리가 약해지고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발은 빠지더라도 그 머릿속 안에 그 모발의 뿌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뿌리가 다시 모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다가 새로운 모발을 또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계속 사이클로 순환을 하는데요. 남성형 탈모 환자들의 경우에는 DHT라고 하는 남성형 탈모에 가장 많은 요인을 미치는 호르몬의 영향에 의해서 이 생장기가 점차 짧아집니다. 그래서 생장기는 짧아지고 점점 휴지기와 퇴행기는 길어지는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모발이 점점 가늘어집니다. 물론 생장기가 짧아지니까 좀 더 빠지는 머리털이 많아지겠죠. 하지만 남성형 탈모는 머리가 빠지는 것보다도 더 주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가늘어짐의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모가 있을 때 내가 진짜 탈모가 있는지 아닌지 좀 의심이 될 때 어떤 전구 증상들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 이런 분들 많으시죠. 군대 갔다 와가지고 내가 군대 갔다 오긴 안 그랬는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머리가 기는데 예전에는 왁스 같은 거 안 발라도 머리가 잘 쓰고 헤어스타일이 잘 되는데 헤어스타일이 잘 안 되고 앞머리가 자꾸 주저앉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모발이 힘을 잃고 가늘어지기 시작하면 헤어스타일링이 제대로 안 되지 않는 증상들이 제일 처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머리가 길고 혹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묶었을 때 이게 잘 묶이지 않고 혹은 머리가 헐겁게 묶이는 증상이 나타나면 조금 탈모를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이런 탈모를 겪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두피가 민감하고 어떤 뾰루지라든가 가려움증, 두피가 화끈거리는 증상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증상은 성인 남성들 대부분 한 번쯤은 겪어보는 증상인데요. 이런 증상이 일시적인 증상이 아니라 한 3개월 이상 계속 지속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때는 내가 혹시 탈모증은 아닌가 한번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간단히 탈모를 검사해 볼 수 있는,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검사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원래 이 뒤쪽 모발의 밀도하고 앞쪽 모발의 밀도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가르마를 갈라봤을 때 뒤쪽을 가르는 가르마나 앞쪽을 가르는 가르마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남성형 탈모가 진행이 되고 모발이 가늘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뒤를 갈랐을 때 밀도보다 앞을 갈라봤을 때 가르마가 좀 더 휑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모발을요 한 20-30가닥 정도 잡고 살짝 한번 당겨보세요. 우리 머리 누구랑 싸울 때 머리 끄댕이 당기듯이 그렇게 당기라는 게 아니고요. 20-30가닥 정도를 잡고 가볍게 한번 탁탁 당겨보시고요. 그 부위를 당겼는데 빠지는 털이 있다 그러면 한번 그걸 빠지는 털을 따로 모아두시고 다른 부위를 또 한번 당겨보세요. 자, 그렇게 한 5번 정도 해보세요. 당길 때마다 모발이 한 2-3가닥 정도 빠진다 그러면 그분은 지금 탈모가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분들 말씀 많으시죠? 나는 이제 평소에는 잘 모르겠는데 머리를 감거나 드라이를 하고 나면은 바닥에 머리털이 굉장히 많이 한 움큼이 떨어져 있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모발이 길고 굵은 분은 한 5-6가닥만 빠져도요 정말 한 움큼이 빠진 느낌이고요. 모발이 짧고 가는 분들은 20-30개가 빠져도 별로 티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정확히 보려면 그래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빠진 모발들을 한번 모아가지고 오늘은 몇 개가 빠졌고 또 내일은 몇 개가 빠졌고 이렇게 탈모 다이어리를 써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정말 한 며칠간 계속 드라이나 샴푸를 했을 때 빠지는 모발이 한 20개 이상 빠진다. 그분은 탈모가 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탈모가 왜 생길까요? 탈모가 생기는 주요 원인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어떤 유전적인 요인, 성호르몬에 대한 요인, 갑상선 호르몬과 같은 다른 호르몬들에 대한 요인, 그리고 워낙 타고나기를 두피가 좀 얇고 모발이 가늘고 약하게 타고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요한 원인 이외에도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음식이라든가 혹은 심한 다이어트, 다른 모발이나 두피에 사용하는 제품들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탈모가 더 촉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탈모하면은 제일 처음에 유전을 많이 떠올리시죠? 특히 우리 젊은 남성들 같은 경우에 병원을 찾아오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빠의 대머리를 보고 제일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 아버지가 대머리인데 저도 그렇게 되지 않나요? 근데 사실 제가 그분을 보고 지금 현재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이 사람이 앞으로 대머리가 될지 안 될지를 저도 정확히 잘 모릅니다. 다만 유전적으로 선대에 탈모가 있으면 후대에서 조금 더 탈모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아버지가 탈모라고 해서 그 자식이 무조건 탈모라는 거 아니고요. 아버지가 머리가 많다고 해서 또 그 자식이 무조건 머리가 많은 거 아닙니다. 그 조금 다르게 우리가 다인자성 유전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유전 패턴이 작용을 할 수 있고 더 재밌는 거는 아빠를 원망하지 말고 외삼촌이나 외할아버지, 다시 말해서 모계 쪽에 탈모가 있으면 그게 유전적인 영향이 더 크니까 엄마를 원망스러운 눈길로 쳐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간혹 인터넷이나 이 두피관리실에서 상담을 받고 오신 환자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인터넷에 있는 얘기를 보면은 헬스장에서 헬스를 해서 근육이 많아지면 남성 호르몬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대머리가 늘어난다.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대머리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운동을 하면 안 되나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늘어난다고 해서 절대적인 테스토스테론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탈모의 빈도가 확 증가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을 적절히 조합을 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탈모가 치료가 될 때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실제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대한탈모치료학회에서 굉장히 재밌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 탈모를 주소로 피부과를 방문한 3,11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자, 음주와 흡연을 모두 하는 분에서 음주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탈모가 일찍 시작하고 탈모가 나타나는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재밌는 거는 음주나 흡연 중에 한 가지만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음주를 하시는 분보다 흡연만 하시는 분이 탈모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식사 습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탈모 있을 때 뭐를 먹고 언제 먹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식사 습관이나 수면 패턴은 탈모랑 별 관계가 없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처음 행해진 연구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결과는 조금의 변화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연구들이 점점 밝혀지고 있는데 우리가 탈모가 나타나는, 남성형 탈모가 나타나는 중요한 요인은 DHT라는 호르몬에 우리 머리털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DHT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기가 단지 머리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탈모가 있는 사람에서는 혈관이라든가 심장 혹은 췌장 같은 장기들이 이 DHT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일찍 탈모가 시작이 되고 탈모가 심한 사람들 경우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성인병이 생기거나 혹은 심한 전립선암이나 전립선암의 빈도가 증가할 그 확률이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조금 비약이 좀 되는 것 같지만 유추해서 생각을 해보면 조기에 이런 DHT 같은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을 먹고 탈모를 치료를 조기에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런 성인병의 빈도 같은 것도 약간은 낮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 역시 앞으로 아직 더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긴 합니다. 자, 이분은요, 제가 직접 치료를 했던 분입니다. 치료 전과 치료 후를 보시면요, 이분 45세 남자 환자분이신데 치료 전에 굉장히 탈모가 많이 진행이 되셨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완전 대머리 이렇게 진행이 되셨던 분입니다. 1년 동안 제가 열심히 약을 복용시켜드리고 모낭주사 치료를 하고 치료를 했습니다. 보시기에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나요? 예, 조금 좋아졌습니다. 저는 그 환자분한테 조금 좋아졌네요 말씀을 드렸더니 환자분이 제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저도 좋아진 거 알겠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대머리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이렇게 한 대 얻어맞는 느낌이었어요. 의사들은 여러분들 그 뉴스라든가 뭐 여러 방송 화면에 보면은 돋보기 같은 확대경을 가지고 두피에 대서 모발이 치료 후에 뭐 굵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이분도 치료 전에 비해서 치료 후에 확대경으로 보면은요, 모발이 굵어지고 좋아졌어요. 근데 그게 이분한테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일견 봤을 때 외모가 좋아지지 않고서는 사실은 대머리가 치료가 됐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 그 확대경을 잘 진료에 사용 안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치료가 되는 분들은 정말로 봤을 때 일견 머리가 많아지고 머리숱이 좋아지는 경우만 저는 사실은 좋아졌다고 판정을 해드리거든요. 이분도 결국 제가 2번에 걸쳐서 모발 이식 수술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머리가 많아지셨죠. 자, 근데 반면에요, 조금 젊은 환자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20대 환자분인데 처음에는 20대 나이에 비해서 모발 탈모가 많이 진행이 됐던 분입니다. 8개월간 제가 약을 처방하고 모낭주사를 놓고 열심히 치료했습니다. 8개월 후에 어떤가요? 많이 좋아지셨죠? 예.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탈모 치료는 한 살이라도 더 빨리, 한 가닥이라도 모발이 더 있을 때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모발에 어떤 주기가 있는데요, 계속 모발이 주기를 돌면서 점점 가늘어지고 얇아지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 모낭 자체가 거의 폐화되듯이 사라집니다. 그때는 어떤 치료를 해도 잘 좋아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빨리 치료를 하면 좀 더 빠른 기간 안에 좀 더 적은 비용으로도 탈모 치료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 사진을 보고 너무 실망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아까 그분처럼 연세가 드시고 많이 진행이 되셔가지고 치료를 했을 때 반응이 적은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그런 분들도 치료를 했을 경우에 많이 좋아지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가 이제 나이가 좀 들었는데 많이 진행이 됐는데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치료를 받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탈모 치료를 어디서 해야 될까요? 우리 너무나 방대한 정보가 넘쳐나고 있죠. 인터넷 같은 데 검색을 해보면 탈모 치료에 도움이 되는 방법, 탈모 치료에 좋은 음식, 탈모 치료를 어디서 하면 좋다더라, 너무나 정보가 넘쳐나고 제품이 넘쳐납니다.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건지 우리가 잘 알기가 힘들죠. 근데 이게 지금 현대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과거 아주 오랜 옛날부터 로마 시대 혹은 그 전에 그리스 시대부터 탈모는 남자들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민간 처방들이 있었고 그런 민간 처방들을 가지고 치료에 노력을 했던 여러 가지 근거들이 실제 역사책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치료 방법이 많았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제대로 치료가 되는 특효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근데 그런 편견이 현대까지도 조금 이어지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탈모가 치료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피부과 병원에서 오시면은 좋은 진료를 받으시고 제대로 치료 받으시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탈모가 시작되면은 많은 분들이 뭐 인터넷이라든가 홈쇼핑 같은 곳을 먼저 뒤지게 되죠. 그러고 나서 두피관리실이라든가 이런 곳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피부과에 오시는 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조금 실패를 하시고 좌절을 겪은 다음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 탈모인의 한 10% 이하라고 합니다. 자, 탈모가 있는 분들의 그래서 행동 패턴을 보면은요, 처음에 탈모가 나타나면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을 뒤지고 제품을 구입하시고 미용실이나 이발소에서 조언을 들으시고 뭐 두피관리실을 가시고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로 좌절을 겪으면 의사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 의사한테 찾아오기까지 평균 기간이 7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7년이 흐른 후에 오셔도 좋아지게 치료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일찍 머리가 많을 때 시작한 분보다는 아무래도 그 치료 결과가 조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7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된 치료에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요. 효율성이 좋아야 되고 안전성이 좋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 방법이라도 다 지금 다니시고 있는 직장을 다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수련을 하셔야 나을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하실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치료가 굉장히 가서 잘 받기는 좋은데 치료를 해봤더니 치료되는 확률이 10%밖에 안 된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게 좋은 치료일까요? 그렇지 않죠. 치료도 굉장히 잘 되고 동네에 가까이 병원이 있어서 가기도 좋은데 약을 먹는 사람마다 족족 몸이 망가진다. 안전도가 떨어진다. 치료할 수 있나요? 치료 못합니다.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을 해야 우리가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적어도 피부과 병원에서 행하고 있는 치료는 여러분들 가까운 곳에 피부과가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 좋으시고요. 약을 먹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 약의 치료 효과가 거의 90% 이상 그렇게 검증이 돼 있고 또 그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 컨트롤 가능하고 그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피부과 치료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두피 관리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탈모 클리닉 혹은 탈모 관리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탈모 클리닉이나 탈모 관리실은 조금은 잘못된 용어입니다.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모발을 부드럽게 하고 모발을 좋게 한다거나 두피가 많이 피로하고 힘들 때 릴렉스를 해드리고 두피를 좀 깨끗하게 해드리는 것들이죠. 근데 약간의 어떤 편법으로 마치 탈모 치료가 되는 양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탈모 치료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비용적인 부분을 따져봤을 때도 병원보다 이런 두피관리실이 저렴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보다도 훨씬 많은 비용을 들이고 그만큼 또 어떤 치료의 기회가 좀 상실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오시라고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탈모 치료가 그럼 도대체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 어느 정도가 치료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 약을 먹고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를 했을 때 90% 정도의 사람이 그 약을 드시는 분들의 90% 정도가 모발에 더 이상 빠지는 것을 멈추고 탈모가 진행되는 것을 멈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70-80% 정도의 분들은 실제로 가는 모발들이 좀 올라오고 모발이 좀 굵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시게 되고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의 50-60% 정도의 분들은 모발이 마치 다시 젊었을 때처럼 무성해지고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탈모 치료를 통해서도 약을 먹고 문항주사를 맞고 하는 일반적인 치료를 통해서도 잘 좋아지시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피부과에서는 모발이식 수술이라든가 혹은 가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해드려서 어떻게든 좋아질 수 있게 진료를 하고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탈모에 대해서 지금도 잘 치료가 안 된다는 그런 편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많으실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탈모는 분명히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고 피부과에 오시면 얼마든지 여기에 대해서 잘 안내해드리고 치료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내용 중에서 참 인상 깊었던 게 탈모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병원을 찾기까지 7년이나 걸린다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릴까 하고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 그런 증상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그것도 분명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요인은 너무나 잘못된 정보가 넘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같은 데를 보다 보면 심지어는 그 병원에 가지 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그러는데 물론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방법들이 100%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문제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개발된 어떤 치료 방법 중에서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민간요법 아까 쉽게 맹신하면 안 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비수를 이렇게 탁탁 두드려주면 이게 두피가 자극돼서 머리카락이 난다고 그게 전혀 일리가 없는 얘기입니까?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민간요법이라든가 우리가 시중에 나오고 있는 두피 제품 혹은 지금 우리 신영일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두피를 자극하는 방법들이 분명히 어느 정도는 보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주된 치료를 하고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 도와주는 방법일 뿐이지 그것만을 가지고 탈모는 절대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피를 두드리는 거는요. 두드리는 것보다 지그시 우리가 이 지문이 있는 조금 손가락의 넓은 부분으로 살짝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두피도 피부거든요. 자꾸 때리고 긁어주면 우리 손등 같은 데 자꾸 때리고 긁어주면 손등이 상하죠.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지그시 부드럽게 눌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빗으로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 손으로. 저는 참 아까 의외였던 게요. 유전은 남성분들한테서 유전을 좀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목의 유전이 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성들도 그 유전 영향이 큰 겁니까? 남성형 탈모증 내지는 여성형 탈모증은 유전적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 집안에 그런 유전자가 있는, 즉 대머리 유전자가 있는 그런 집안에서 이제 탈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대머리이더라도 딸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머니가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또 아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전과 호르몬 변화와 그리고 스트레스도 아까 영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영향을 좀 많이 주는 원인이 있다면? 예, 세 가지 다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입니다. 즉, 대머리 유전자가 있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사춘기가 되면 남성 호르몬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유전자가 있는 사람이 사춘기 때 증가한 남성 호르몬 때문에 탈모가 시작되고요. 다만 똑같이 사춘기에 남성 호르몬이 증가되어 있지만 집안에 대머리 유전자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탈모가 진행되지 않죠. 유전 영향이 크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털이 많은 친구거든요. 제 아는 친구 중에. 털이 정말 많은데 이쪽 이렇게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기는 이제 탈모가 아닌가. 할아버지 중에서도 이제 탈모가 계신 분이 계셨고. 근데 몸에 진짜 털이 많거든요. 이거 탈모입니까? 탈모 증상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강의 때 말씀드린 DHT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DHT라는 호르몬이 어떤 부위에 따라서 털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머리털은 빠지게 작용을 하지만 우리 황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리털이나 가슴털은 오히려 더 자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 대머리로 진행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탈모 방지 샴푸가 많이 광고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품들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예, 탈모 방지 샴푸가 전혀 효과가 없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약간의 보조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탈모 방지의 효과라는 것이 그 샴푸 자체만으로 우리가 나타나기는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만약에 탈모가 있고 그게 의심스럽다고 그러면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병원을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탈모 방지 샴푸라든가 다른 방법들은 조금 보조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그때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두피가 너무 민감하신 분들은 탈모용 샴푸보다 아토피 어린이들이 쓰는 것 같은 자극이 적은 샴푸를 쓰시는 게 탈모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군요. 머리를 감는 시기와 방법, 그리고 모자를 쓰는 것과 탈모의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네, 머리를 감는 시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요, 아침에 감든 저녁에 감든 크게 탈모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헤어 제품을 사용하시거나 그동안 먼지가 많은 곳에 돌아다니신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밤새 주무시면서 두피에 어떤 자극을 주는 나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저녁에 감으시는 것이 좋고요. 모자를 쓰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자를 쓴다고 해서 탈모가 더 진행되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런 요소는 있습니다. 대머리가 많이 진행이 돼서 두피가 많이 노출되신 분들이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실 때 모자를 안 쓰면 화상을 입어가지고요, 두피에. 모자를 쓰는 걸 오히려 권장해 드립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 중에도 아마 많이 계실 텐데 남자 중에는 귀찮아가지고 비누 하나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처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비누로 감는 거하고 샴푸로 감는 거하고 이게 탈모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심지어는 제가 아는 어떤 분들 중에는 빨래비누가 순수하다고 해서 빨래비누로 머리를 감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럴 분들한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환자분 요즘은 빨래도 빨래비누로 안 합니다. 집에서 가루 세제 비트 쓰거든요. 우리가 샴푸는요, 적정하게 두피에 기름기를 덜어내고 모발에 맞게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비누는 손에 있는 먼지나 몸에 있는 먼지를 떨어내기에 적정하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비누가 결코 두피에 더 좋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샴푸를 쓰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두피에는.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방법하고 또한 덧붙여서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다 하면 거기에 대한 음식 같은 것은 또 어떤 게 섭취하는 게 좋은 건지 여쭤보려고. 탈모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우리 모발도 머리털도 우리 몸의 일부거든요. 우리 몸에 좋은 방법이 머리에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찍 주무시고 골고루 잘 잡수시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하는 방법이 우리 탈모를 예방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어떤 다른 특별한 왕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좋은 건 골고루 드시는 겁니다. 검은 콩이나 검은 깨가 탈모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분명히 조금 좋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하지만 그거를 굳이 막 골라서 그것만 드실 이유는 전혀 없고요. 밥에 검은 콩을 조금 놔서 드시는 정도, 그렇게 음식을 통해서 골고루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식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자야 된다. 맞습니다. 골고루 먹어야죠. 골고루 먹고.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검은 콩 좋다고 해서 그것만 먹고 그러면 오히려 영양실조 오겠어요. 예. 골고루 먹어야지. 예. 핵심 찌르셨네요. 네. 그래요. 예. 이미 뭐 걷잡을 수 없이 빠져버렸다. 그러면 이거 좀 늦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더라도 병원에는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요즘은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이 있고요. 예. 또 탈모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또 모발 이식 수술이 있습니다. 이런 의학적 치료로 탈모를 아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탈모 치료제는 효과면에서 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남성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그 얘기 들었는데 뭐 불임 얘기도 들리고 그 참이 남성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발기부전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불임은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예. 불임하고는 이 약물 치료는 전 상관이 없고, 예. 다만 성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발기구가 좀 안 된다든지 이런 부작용을 호소하는 얘가 간혹 있는데, 예. 실제로 약에 의한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이게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약이라고 해서 예. 이 호르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심리적인 요소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가 처방 내려가지고 이걸 먹으면 발기부전이 올 수도 있으니까 탈모약을 먹으면서 비아그라를 같이 먹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예. 전문의와 상의해서 예. 그런 약을 같이 처방할지 안 할지를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서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좋죠.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인터넷을 다 쓰다 보니까, 뭐 스마트폰도 지금 당장 검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정보가 넘치는데 그거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탈모에 대한 약물 치료와 또 모발 이식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콘의 두 번째 강연입니다. 황성주 원장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이세 원장님께서 남성형 탈모증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남성형 탈모증은 그럼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탈모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유럽 대륙을 정복한 줄리어스 시저, 그리고 루이 14세, 그리고 의학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우리 히포크라테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남성의 탈모증으로 고생을 하신 분들인데요. 특히 이 히포크라테스는 자신의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서 아편과 그리고 장미와 백합 추출물 그리고 심지어는 비둘기 똥을 이용해서 자신의 탈모를 치료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죠.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인물도 있지만 우리가 볼 때 현재 우리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분도 탈모를 겪고 계시고 또 대기업의 이런 탈모로 간직하고 있는 우리 회장님들도 보시면 저런 분들이 탈모를 치료를 못하는 거 보면 탈모는 치료가 되지 않는 질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탈모는 치료하면 잘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탈모로 고생하시는 또는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남성의 탈모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안에 아버지 집안과 어머니 집안 양쪽 집안에 모두 남성의 탈모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성 탈모증이 시작되었고 지금 남성 탈모증에 관련된 약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탈모증 치료의 산 증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탈모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이제는 불치병이 아닌 그런 치료가 되는 질환이니까 힘을 가지시고 저희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그 탈모의 치료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탈모란 글자 그대로 모발이 빠지는 것을 표현하는데 모발이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굵었던 머리카락이 점점점 가늘어지는 것도 우리가 탈모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탈모증의 치료의 목표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막아줌과 동시에 이렇게 가늘어지는 머리카락이 가늘어지지 않거나 다시 좀 더 굵어지도록 해주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숱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이 탈모증의 치료가 되겠죠. 탈모의 그 단계별에 따른 치료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우리가 탈모증을 남성형 탈모증 1단계부터 7단계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요. 일반 우리 환자들에게는 제가 초기 탈모, 중기 탈모, 그리고 말기 탈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치료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이마가 M자로 형태로 약간 올라가는 그런 초기 탈모인 경우에는 좀 전에 우리 이세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한 음식을 섭취하시고 충분한 수면, 그리고 절주, 금연 이런 식생활 습관의 변화와 함께 약물 치료를 통하면 얼마든지 치료가 될 수 있고 탈모 진행을 막을 수가 있는 단계가 되겠고요. 정수리 쪽에 탈모가 좀 더 생기거나 또는 앞머리 이마가 훨씬 더 진행되는 그런 중기 탈모인 경우에는 모발 이식 수술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두 가지를 병행하는 그런 치료가 필요하겠고요. 남성 탈모증 말기 단계, 즉 앞머리와 정수리가 다 빠지고 후두만 남아있는 그런 단계에서는 모발 이식 수술이 필요한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약물 치료와 수술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탈모 치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약재들이 많이 있죠. 특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모에 도움되는 그런 샴푸라든지 여러 가지 모발 관련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제품들이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면 탁월한 효과가 있었다면 이런 수천 가지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수천 가지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약물들의 약재들의 치료의 어떤 평가를 보면 점수로 환산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샴푸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100점 만점 중에 한 5점에서 한 10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제품은 한 20점에서 30점. 먹는 약은 한 80점 정도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를 보려면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의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장 궁금한 게 과연 이 약물 치료의 효과가 언제부터 나타날 것이냐. 그리고 혹시 또 부작용이 심각하지 않을까. 우리 좀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환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데요. 먹는 약은 일단 치료를 시작하면 한 3개월쯤 지나야 일단 진행되던 탈모가 좀 서서히 빠지는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솜털이 좀 자라는 그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약 써보니까 별 효과 없더라 이렇게 중단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꾸준히 사용해 보시고 난 다음에
약제가 내한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보시는 사진은 를 사용하고 15개월 된 전후의 모습입니다. 정수리 쪽과 앞머리 쪽에 많이 가늘어졌던 머리카락들이 이런 약물 치료를 통해서 예전보다 좀 더 굵어지고 튼튼해지고 숫자도 많이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약물 치료는 그러면 보통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한번 시작하면 과연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환자들이 많이 하는데요.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치과에 가서 우리가 치약 치료를 받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치과 갔을 때마다 항상 후회하는 게 평소에 양치질을 좀 잘할 걸, 이런 후회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치과 가면 입을 벌리고 치료받고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또 귀찮게 돼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평소에 치아가 상하기 전에 양치질을 잘해 두었다면 우리가 치과를 잘 안 가게 되는 것처럼 탈모도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면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치료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기에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번 시작하게 되면 이 남성의 탈모증은 마치 이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이 만성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탈모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약을 한번 시작한 분들은 이제 평생 먹어야 되는 그런 약인데요. 진료 보면서 평생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거 약을 어떻게 평생 먹나요? 이렇게 걱정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 있는데, 그래서 저는 남성의 탈모증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퇴할 때까지만 드십시다. 그래서 한참 사회생활을 열심히 할 그때까지 우리가 탈모로 겪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열심히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대부분 환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약물 치료를 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질문에서 봤지만 이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의 어떤 치료 효과도 중요하지만 이 부작용에 대해서 다들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성 관련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런 성기능 관련의 그런 부작용은 아주 소수의 환자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대부분 실제 약의 효과기보다는 이 약이 남성형 호르몬을 억제하니까 남성 관련 성기능이 많이 떨어질 거야, 이렇게 인터넷에서 막 도는 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의사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이제 동호인들끼리 그런 얘기를 많이 주고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 심리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효과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과거에 한때 이 약이 육상 선수들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에게 금지 약물로 분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핑 테스트에서 이 약을 먹은 선수들은 선수 자격을 박탈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약제가 남성 호르몬에 별 영향을 주지 않고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안전한 약제로 입증이 되어서 지금은 운동선수들도 이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올림픽에서 탁구 금메달리스트이신 우리 국가대표팀 유남규 감독님,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마라토너 우리 이봉주 선수, 그리고 아주 키가 큰 농구 선수 우리 한기범 감독님이 있죠. 이 세 분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이 뭘까요? 이분들은 다들 정말 건강한 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모 때문에 이제 이것저것 다 안 해본 것이 없는, 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품이라든지 관리라든지 뭐 온갖 것 다 해보고 했지만 이제 그 탈모를 극복하지 못해서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제가 주치의로서 이분들에게 모발 이식 수술을 통해서 이제 탈모를 극복한 그런 분들인데요. 이분들 외에도 우리 최근에 언론에 나왔던 영국의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루니 선수, 이분도 이제 모발 이식 수술을 하셔서 상당히 젊음을 회복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유명한 스타들이 그 수술을 받고 많이 젊음을 회복한 이후에 일반인들에게도 이런 모발 이식 수술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모발 이식 수술을 위해서 병원을 찾는 그런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모발 이식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리고 그 원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탈모가 아무리 많이 진행된 분들이라도 앞머리와 정수리는 빠졌지만 후두부 머리카락은 남아있는 분들 많이 보시죠? 자, 그러면 한 사람에서 왜 정수리와 앞쪽은 빠지고 뒷머리는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뒷머리카락은 탈모가 되는 유전자가 없는 머리카락이고요. 앞머리와 정수리는 탈모가 되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머리카락이에요. 그래서 이 후두부의 머리카락, 즉 탈모 유전자가 없는 머리카락을 앞쪽 부위에 옮겨 심더라도 다시 탈모가 되지 않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머리카락을 이식하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후두부의 머리카락을 채취해서 마치 모판에 있는 그런 모판을 떼어낸 것처럼 떼어내서 머리카락을 하나씩 분리한 다음에 탈모 부위에 이식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모발 이식 수술이 되겠습니다. 저게 두피에 있는 살을 떼어내고 이러면 아프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국소 마취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전혀 통증 없이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모발 이식 수술을 한 17년 전에 처음 시술을 하게 됐는데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박사님, 정말 이식한 머리카락이 잘 자라나요? 이런 질문을 제가 수도 없이 질문을 들어서 정말로 대머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제 몸에 제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제 다리와 제 등허리에다가 이 머리카락을 이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수술한 지 15년이 지났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10몇 센티미터 이상의 길이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뒷머리카락을 뽑아서 이식하게 되면 이게 영구적으로 잘 자란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수술하게 되면 이제 고민하시는 게 이게 수술하게 되면 한 달, 보름 정도 휴가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다른 사람들이 수술한 것을 알아먹을 텐데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방법이 많이 개선되어서 수술하고 다음 날이나 바로 그 다음 이틀 후부터는 직장 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정도로 아주 표시가 나지 않고 간단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수술 다음 날 병원에서 샴푸를 하시고 직장에서 꼭 가야만 될 일이 상황이 생겨서 수술 다음 날 바로 출근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식한 머리카락은 이식한 후에 바로 이렇게 잘 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이식 후 한 달 뒤에 머리카락이 일단 빠지게 됩니다. 빠졌던 머리카락은 잠시 휴지기 상태의 그런 사이클을 갖게 되고 4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 새로 이렇게 머리카락이 두피를 뚫고 나와서 자라게 됩니다. 보통 한 달에 1cm에서 1.5cm씩 자라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6개월 지나면 한 2, 3cm 정도 자라게 되고 수술한 후 1년이 지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식한 머리카락은 영구적으로 잘 자라기 때문에 다른 약물 치료를 하지 않아도 이 이식한 머리카락은 잘 자라게 됩니다. 보통 이 수술이 머리에서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뇌나 다른 머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위험한 수술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75세 이제 어르신인데 처음에 저희 병원에 왔을 때 제가 수술을 해달라라고 하셨을 때 제가 처음에는 만류를 했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잘 사셨는데 뭘 이렇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다가 제가 이분한테 혼이 났습니다. 아니, 젊은 의사 양반이 환자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해주지 못하면 어떡하느냐. 내가 앞으로 한 20년 더 살 텐데 내가 방법을 모르면 안 할까. 이렇게 좋은 수술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왜 안 해주려고 하느냐. 나는 건강하니 수술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어르신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술을 해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많이 호전이 돼서 만족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모발 이식 수술은 20대의 젊은 나이부터 70세, 80세까지 나이 드신 분에게도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발 이식 수술이 영구적인 치료법이기 때문에 이식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사진처럼 앞쪽에 모발 이식 수술한 케이스의 환자인데
이분은 약물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머리카락, 즉 이식한 머리카락이 아닌 기존에 있던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고 빠져서 이제 정수리 쪽에 탈모가 다시 진행된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면 약물 치료가 병행이 돼야만 되겠구나. 기존 모발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하다.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반대로 이 사례의 경우에는 수술 후 약 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한 그런 환자의 사진입니다. 이분은 본인이 겪은 탈모의 그 스트레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지시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 그리고 2년 동안 매일 똑같은 시간에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약물 치료를 해서 이식한 머리도 잘 자랐지만 기존에 있던 머리카락도 다시 좀 회복이 되어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모발은 사람의 인상과 멋짐 또는 매력적인 이런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탈모는 뭐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그런 중병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름다움이나 또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그런 장애물이 되겠죠. 그래서 탈모를 겪고 계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내가 어떤 탈모인지 또는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절히 상의하시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기에 치료를 받으시면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성주 원장님 강의 통해서 약물 치료와 모발 이식에 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강의 내용 중에 탈모를 연구하게 된 계기가 가족 내력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모발 상태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치료 후 모습인가요? 예, 저도 지금 먹는 약을 꾸준히 몇 년째 지금 복용하고 있고요. 적절한 모발 관리를 통해서 탈모가 가급적이면 더 진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탈모가 왔었어요, 그러면? 예, 지금 현재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제 중수리 쪽 머리카락이 지금 숱이 가늘어지고 또 밀도도 좀 줄어들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그런가요? 황성주 원장님뿐 아니라 저도 사실은 30대 초반에 탈모를 인지하고 30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한 6년 정도 탈모 치료를 하고 약을 적어도 사실은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보면 희망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사실 저 매일같이 약을 먹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힘들죠. 그래서 그 다른 질환들의 약도 정해진 방법대로 먹어야 효과가 있다 그러는데 탈모 치료약의 복용도 마찬가지겠죠? 네, 가급적이면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약을 드시는 게 좋은데요. 하지만 반드시 몇 시에 꼭 먹어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아침이나 점심 이렇게 적당히 정해놓고 아침에 못 먹으면 점심 때 또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식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식사 전이나 후나 그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요즘에 저 가발 광고 참 많이 하잖아요. 요즘 가발은 워낙 자연스러워서 사실 가발 쓴 사람이 자기가 가발 썼다고 얘기하기 전에는 몰라요. 네. 네. 그 가발 쓰는 건 어떨까요? 탈모가 아주 많이 진행된 경우 그리고 모발 이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뒷머리도 부족한 경우에는 가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발을 쓰신 분들의 사례를 경험해 보면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씩 그 가발 없이 가서 또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머리카락이 자라 올라오면 가발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여름에 땀이 많이 난다든지 그리고 운동할 때라든지 이런 데는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가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피에는 그렇게 가발이 썩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식 수술했다고 해서 이제 그걸로 다 이제 처리가 된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관리를 잘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약도 먹어주고. 그렇죠. 아까 좀 전에 제가 강의 드린 것처럼 이식한 머리카락은 잘 자라지만 기존에 남아있던 머리카락들은 계속해서 탈모는 진행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남아있던 머리카락을 잘 지켜줘야만 좀 더 풍성한 모발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약물 치료라든지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원장님께서도 좀 말씀 보태주시죠. 네, 그 모발 이식을 한 이식모가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영구적으로는 빠지지 않는 머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성형 탈모가 아닌 분들도 몸이 안 좋거나 문제가 있을 때 모발이 빠지는 경우가 있죠. 이식모도
그 몸 상태가 안 좋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정말 안 좋은 경우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식 수술을 한 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탈모약의 복용을 꾸준히 하는 것과 자기 몸의 건강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운동을 하시고 잘 주무시고 잘 드시고 하는 기본적인 관리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예방하고 싶거든요. 예방하려면 이제 약물 치료만으로 예방이 되는지 이제 앞으로 대물이 되기는 절대 싫으니까 그래서 예방을 시작하는 그 치료를 시작하는 먹는 약 혹은 바르는 약을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시기는 언제가 좋은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본인의 정수리의 탈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시점에 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탈모를 정확하게 남성의 탈모증인지를 일단 진찰이 필요하니까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니까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서 적절한 진단을 받고 거기에 따른 남성의 탈모증 치료약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얼마나 이 가늘고 그냥 이걸 어떻게 집어넣을 수도 없고 쇠고체 어떻게 해서 이걸 다 심는다는 거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쇠꼬챙이는 안 쓰겠죠. 예. 네, 저도 모발 이식 수술을 처음 공부할 때 이걸 어떻게 사람이 하는 걸까 이런 그런 의문을 갔었는데요. 우리 피를 뽑는 주사기 바늘 있죠. 그런 주사기 바늘처럼 생긴 그런 주사기 바늘에 분리한 머리카락을 그 사이에 끼웁니다. 그리고 그 바늘을 살 속에 넣음과 동시에 주사기 바늘은 빼고 머리카락만 그 두피에 자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식이 되는 것입니다. 모발 이식 수술은요, 노동 집약적 산업입니다. 하나하나 머리를 분리해서 의사가 하나하나 씹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보통 모발 이식 수술을 하면은 의사들이 숙련된 의사 같은 경우에는 한 분 수술할 때 한 4시간 정도, 근데 조금 숙련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6시간 이상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머리가 빠질 수밖에 없겠어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4시간 동안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머리가 건강하신 분도 머리가 빠지겠네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원리를 아셨죠? 예. 자, 뭐 질문 있으시면 하나 정도만 더 받을까요? 모발 이식은 누구나 가능한지 그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든 뭐 원하면 모발 이식 가능한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진료를 하다 보면 원장님, 박사님, 제 숱이 옛날보다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르마가 좀 들여다보이니 이식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물 치료를 먼저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이식을 하더라도 본인이 기대하는 그런 미용적인 치료 효과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강의했던 슬라이드처럼 탈모가 어느 정도 많이 진행된 경우에 그리고 나이가 좀 20대 후반의 나이에 그런 정도 됐을 때 모발 이식을 하시는 것이 치료의 그 효과가 본인이 이제 만족스러운 단계가 되겠고 너무 조기에 모발 이식 수술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 드려도 될까요? 예. 그 모발 이식 수술할 때 몇 가지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출혈성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수술 중에 출혈이 너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드리지 않고요. 혹은 모발을 심어도 이게 생착을 못하고 빠져나가는 베체트와 같은 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발 이식 수술은 너무 젊은 분들, 20대 초중반인 분들보다는 30대, 40대 혹은 뭐 조금 더 연세가 드신 분들이 훨씬 수술에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젊은 분들은 피부가 탱탱하잖아요. 뒷머리를 떼면 양쪽 피부에 그 당기는 힘이 장력이 많이 걸려서 오히려 연세가 드신 분들 피부가 약간 약해져 있는 분들보다 흉터가 좀 크게 남을 수가 있고 뒤에 띈 자리에도 약간의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향후에 탈모가 진행되는 모양을 우리가 정확히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식해놓은 모발만 이렇게 섬처럼 아일랜드처럼 남는 조금 우스운 모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약간 모발이 좀 탈모가 진행이 되고 조금 나이가 이제 20대 후반 정도 그 이유가 되신 분들한테 보통 모발 이식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궁금증까지 해소해드렸고요. 우리가 사실 뭐 물이나 공기 같은 건 항상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소중함을 모르는데 이 머리카락, 모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구성할 때는 당연히 나한테 붙어있는 거겠거니 생각하는데 이 없어지고 빠지기 시작하면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건강할 때 지켜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머리카락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 잘 관찰하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내가 직접 진단을 하기보다는
우리 두 선생님처럼 아주 훌륭한 의사 선생님 찾아가셔서 정확한 치료와 또 진단을 받는 게 뒤따라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황성주 이세현 원장님,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전 국민의 건강 지킴이 쿠키 건강 TV 닥터 토크 콘서트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